여러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다들 아시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정말 무서운 감시사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오늘날의 빅브라더가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기술 기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그 감시가 공포가 아니라 편리함이라는 아주 친숙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요? 오늘 이 자료 분석,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빅브라더와 빅테크, 도대체 뭐가 다르고 또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이 새로운 감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그 원조격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문구.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국가가 시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 전체주의적 통제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리고 소설에서 이 끔찍한 감시의 중심에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당이 시민 한 명 한 명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다 감시하고 사상까지 통제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억압의 도구였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하는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텔레스크린이 우리가 기꺼이, 아니 돈까지 내면서 집안으로 들여놓는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편리하니까 하면서 설치한 AI 스피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텔레스크린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은요, 당연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바로 쇼샤나 주보프 교수가 만든 감시 자본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해요. 감시 자본주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뭘 클릭하고 어디에 좋아요를 누르고 뭘 검색하는지 이 모든 사소한 데이터 하나하나가 전부 돈이 되는 상품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원자재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해요. 자, 보세요. 첫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정말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둘째,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 예측하는 일종의 예측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예측을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광고주 같은 곳에 파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곧 이 광고를 클릭할 겁니다. 저 사람은 조만간 이 물건을 살 겁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기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오웰의 빅브라더는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반면에 오늘날의 빅테크는 돈, 즉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 그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이 감시 자본주의라는 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제국 메타입니다. 메타의 방식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메타는 사용자한테 무려 6가지나 되는 데이터 수집 정책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합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요, 그냥 계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의 안 할 거면 나가라 이거죠. 아니 수십억 명이 쓰는 이 플랫폼에서 나간다는 게 거의 사회적으로 고립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진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동의의 허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짜 동의라는 거죠. 원래 동의라는 건 자유로운 의사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상 동의가 아니라 굴복에 가깝습니다. 서비스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내 데이터를 인질로 잡힌 채로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그런데 메타와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거인, 애플이죠. 애플은 항상 스스로를 프라이버시의 수호자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애플의 이 모순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2016년
미국에서는 FBI가 아이폰 잠금 해제해달라는 걸 거부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불과 2년 뒤 중국에서는요. 중국 사용자들의 모든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와 그걸 열 수 있는 암호화 키, 그러니까 마스터키까지 통째로 중국 국영기업에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시위대가 소통수단으로 쓰던 에어드롭 기능까지 딱 막아버렸어요. 이 표를 보면 애플의 이중잣대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미국 정부한테는 프라이버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버티던 그 프라이버시 수호자 애플이 거대한 중국 시장이라는 돈 앞에서는 결국 검열기계의 톱니바퀴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프라이버시라는 대단한 원칙도 시장의 크기 앞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메타와 애플 두 거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이 새로운 감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OLED의 텔레스크린이랑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옛날 텔레스크린은 강제적이었고 나 감시 중이다 라고 대놓고 보였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고 감시가 이뤄지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국가는 반체제 사상을 잡아내려고 감시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우리한테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우리의 대화 키워드를 듣고 있죠. 훨씬 더 교묘하고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우리 행동을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하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치 투명한 거품 안에 갇힌 것처럼 나와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에피스테믹 위협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도대체 뭐가 진짜 진실이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통된 기준, 즉 합의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과거 오웰의 소설에서는 진리부라는 국가기관이 현실을 조작했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빅브라더와 빅테크.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보이시죠? 빅브라더는 공포와 강압을 무기로 썼다면 빅테크는 편리함과 유도를 미끼로 던집니다. 빅브라더는 강제적인 복종을 요구했지만 빅테크는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죠. 동기와 방법은 이렇게 다르지만 어쩌면 그 결과는 오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총재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더 부드러운 감옥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쇠창살이나 높은 감시탑은 없어요. 하지만 편리함과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아주 안락하고 포근한 벽으로 둘러싸인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그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